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범죄학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성도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 3년간 출제 경향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윗칸에 보시다시피 범죄 원인론이 출제 문제 40문제 중에 60% 내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강의도 이 범죄 원인론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연구 방법론이 10% 정도, 법령, 특히 그 소년법하고 가정폭력 특별법 같은 그 최근에 출제된 법령을 중심으로 한 10% 정도 강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외에 범죄 유형론, 약물범죄, 그리고 기타 신종범죄, 사이버범죄 등을 포함한 신종범죄가 10에서 20% 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강조를 해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그 시사 문제와 관련된 그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은 문제, 그런 문제들이 10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2013년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의 4대 사회악에 관한 그런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부분에서 출제 빈도가 많은지, 그리고 특히 시사 문제 같은 경우는 책 외의 부분에서 그 이른바 브리타라고 하죠.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그 신문이나 뉴스 방송을 보시면서 이 문제가 범죄학에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런 그 출제 경향에 대해서 어떤 예상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범죄학이란 무엇인가? 그 범죄학이란 용어는 프랑스 인류학자 또피나르라는 사람이 조어, 즉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단어, 이 범죄학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됐느냐? 1885년에 이탈리아 법학자인 가로팔로가 저술한 그 범죄학이란 저서에서 범죄 현상과 원인을 규명하는 실증적인 학문이라는 의미로 이제 처음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럼 처음에는 이런 실증적인 학문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범죄학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영국과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범죄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로서의 형벌학 내지 행영학까지 포함시켜서 이런 광범위한 연구 과목으로, 그런 학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이 과목은 범죄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 관련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형사정책이란 과목으로 그렇게 강의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죄학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수많은 학자들이 범죄란 무엇인가, 범죄 원인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어떤 정의 개념을 내리고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설명이 있을 예정인데, 이 설명에 있어서 가장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법과 범죄를 과연 이 학자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합의론, 하나는 갈등론인데요. 합의론에 따르면은 법을 합의된 공동체 구성원 간의 합의된 행위 규범으로 봅니다. 그리고 범죄를 위 공동된 합의된 행위 규범에 반하는 행동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갈등론에 따르면은 법이란 것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이렇게 나누었을 때 지배층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인식을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르기 때문에 범죄란 것은 지배층의 지위 및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은 앞으로 그 한 5강 내지 6강에서 그 범죄 이론을 살피다 보면은 갈등론적 범죄 개념에서 이 양 관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기출문제를 잠시 보시면 2013년도 기출문제를 보시면 범죄학자가 범죄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은 합의론적 관점이죠. 갈등론적 관점, 상호작용론적 관점이다. 이것이 맞는 지문이고요. 틀린 지문으로는 추상론적 관점이라는 게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간략한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 스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논점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 실질적 의미의 범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형식적 의미의 범죄라는 것은 형법상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된 행위를 지칭합니다. 이것은 그 잠시 설명드리게 될
베카리아의 범죄 개념과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고요. 그 죄형 법정주의와 그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이에 반해서 실질적 의미의 범죄라는 것은 범죄의 실질을 가지는 반사회적 행위를 지칭합니다. 범죄학의 연구 대상이고 실질적 범죄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논점으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자, 범죄학에 있어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 학파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항목을 보시면 과연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연구 대상, 그리고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범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범죄학을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그리고 목적, 형벌의 목적, 그리고 범죄 개념, 이런 것에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가 좀 그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일단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고전주의는 비결정론과 자유의지론에 입각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합니다. 실증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연구 대상으로는 고전주의는 범죄 및 법체제 그 자체를 그 연구 대상으로 중요시하는데, 실증주의에 따르면은 범죄인, 왜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느냐, 그 부분에 착안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범죄 원인으로는 고전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있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연적 결과로 인간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범죄가 범해지게 된다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실증주의에 따르면은 그 범죄인은 일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범죄 원인이다. 차이점이 있죠. 자, 그리고 고전주의에 따르면은 범죄 통제 수단으로서 사법제도, 처벌과 정기형에 의해서 그 범죄인을 자유의사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을 통제를 하게 된다라는 범죄 통제 수단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실증주의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문제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특별 예방, 그 특정 범죄인에 대해서 어떤 처우를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착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설명을 이렇게 쭉 드렸는데, 자, 고전주의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범죄 원인이 자유의사에 있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자,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범죄 처벌을 통해 가지고 교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순수히 그 연구 방법이 관념적이면서 사변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실증주의에 따르면 과연 그 비정상적인 그 요인을 가지고 있는 범죄인들은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처우를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전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 그 이전, 베카리아 이전에 그 전단적인 처벌과 그런 내용들을 좀 제한을 하기 위해서 형벌의 감소가 그 지상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실증주의는 그 급격하게 그 당시에 발생하고 있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범죄 자체를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가 그 연구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범죄 개념으로 보면은 고전주의는 법률적인 범죄 개념, 그 죄형 법정주의적 범죄 개념에 입각해 있는 것이고, 실증주의는 자연적인 범죄 개념, 실질적으로 그 어떤 범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적 범죄 개념을 연구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 그러면은 고전학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죠. 자, 방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전학파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범죄라는 것은 범죄자와 일반인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의 결단에 의해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성립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범죄와 형벌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래서 합리적이고 자연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라는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법을 사회 계약의 산물로 파악을 하고 인간의 권리, 천부인권 사상에 입각하고 적법 절차를 중시함으로써
그 형벌의 감소가 그 목적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또한 그 범죄인에 대해서 어떤 형을 부과할 것인가, 정기형을 부과하고 죄형 법정주의, 그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사상을 상당히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전학파 이후에 나온 그 이전에 그 실증주의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죠. 실증적이고 객관적 범죄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단순히 그 안락의자 방법이라고 하는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연구 방식을 통해서 범죄 원인을 규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 그럼 고전학파 주요 학자 중에 고전학파의 주요 학자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베카리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빈출된 바가 있고요. 상당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범죄와 형벌이라는 이런 책을 기술함으로써 고전학파의 선구자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죄형 법정주의를 주장하고 법관의 해석 권한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법관이라는 것은 그 법의 입법 목적을 감안해야 된다, 이런 명목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법관은 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죄형 균형론을 통해서 가혹한 형벌을 부정하고 최초로 사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것이죠. 자, 또한 형벌에 있어서는 신속한 형벌, 그리고 형벌의 확실성이라는 측면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사면제도에 반대를 했는데, 사면제도에 반대를 했다는 것은 이미 어떤 그 개인이 자신의 결정에 근거해가지고 자유의지에 근거해가지고 범행을 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은혜적인 사면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사면제도에 반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후에 이제 벤담이 한 얘기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이제 제창을 했습니다. 베카리아에 따르면은 범죄는 자유주의적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상당히 강조를 한 것이죠. 사회 계약을 침해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베카리아의 견해에 대해서는 범죄를 유발하는 외부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 이상 베카리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기출문제를 잠깐 보실까요?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자,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베카리아의 억제이론에서 그 형벌의 세 가지 요소는 엄격성, 신속성, 가혹성이다라는 지문, 이건 틀린 지문이죠. 자, 베카리아는 지금 형벌의 엄격성과 신속성 그리고 확실성을 주장했으나 가혹한 형벌에는 반대를 하고 사형제도를 반대를 했죠. 사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설에 의해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건 맞는 지문이고요. 처벌의 신속한 집행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 역시 이것도 맞는 지문. 범죄 행위는 처벌에 의한 두려움에 의해 억제될 수 있다. 자, 이거는 일반 예방에 대한 그 지문이고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두 번째 학자로서 벤담. 자, 벤담은 공리주의적 법철학자로서 그 형벌의 부과 목적이 범죄 예방, 특히 일반 예방주의고 공리주의적 형벌관에 그런 입각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덕과 입법의 원칙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법의 목적은 사회 공유의 행복을 창조하고 보장해 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벤담은 그래서 그 형벌의 해악과 범죄의 해악을 비교를 해서 형벌의 해악이 범죄의 해악을 상회할 때는 형벌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그 어떤 해악을 비교를 하는, 그럼 역시 공리주의적 그 형벌관에 입각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벌의 목적은 개선, 격리, 피해자 보호, 특히 벤담은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제도까지 이렇게 주장한 아주 선구적인 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적정한 형벌 부과를 위해서 형벌의 개량화를 추구를 했다는 거죠. 또한 그 파놉티콘이라는 감옥 건축 양식을 고안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실현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베카리아 벤담 그 고전학파의 그 최초 그 시초로부터 해가지고 현대 고전주의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현대 고전주의 이론을 보시면 첫 번째 억제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1970년경에 등장한 이론으로서 현대 그 인간 행동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서 고전주의 범죄관과 형벌관을 부활시킨 이론입니다.
자, 역시 이거는 고전학파, 현대 고전학파라고 불리우니까 그 이전의 고전학파와 역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겠죠. 어떤 내용이냐면 형벌의 확실성, 신속성 그리고 엄격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방법으로 집단 비교 분석법, 깁스나 띠틀. 자, 여기서 이제 그 어떤 그 이론이 나오고 이론이나 연구 방법이 나오고 이렇게 그 학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여기서 그 출제될 때 그 서양학자들 이름이기 때문에 그 한글 이름이 좀 약간 다르게 번역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험 출제 문제를 보셔도 어떤 한글로 나오고 괄호 열고 이렇게 원문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원문으로 외워두시는 게 그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집단 비교 분석법이나 그 시계열 분석법을 통해서 그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자, 그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형벌의 확실성은 모든 범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특히 형벌의 엄격성 같은 경우는 살인범죄 억제에만 효과를 나타내고 형벌의 신속성은 측정상의 어려움으로 고려하기 곤란하다. 자, 범죄 행위가 있고 형벌이 부과된다. 언제 범죄 행위가 있고 그 이후에 언제 형벌이 부과되는지 이거는 측정하기가 상당히 좀 실증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려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거죠. 다른 뭐 형벌의 확실성이나 엄격성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에 따라 형벌이 부과되는지 되지 않는지는 실증적으로 연구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자, 역시 그 현대 고전주의 이론 중에 하나인 그 범죄 경제학 이론을 보시면 역시 범죄 행위도 경제학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죠. 범죄 행위도 범죄 행위 시의 이익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선택된다. 즉 범죄자가 어떤 범죄 행위를 했을 때에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과 만일 적발됐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손해를 합리적으로 비교 교량할 수 있는 인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이론에 따르면은 형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중성을 강화해야 범죄 억제가 가능하다는 일반 고전주의 이론과 역시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자, 베커에 의해서 정립이 되고 클라크와 쿠니시의 합리적 선택 이론에 의해서 발전이 되었습니다. 뒤에 이 부분 뭐 지금 나오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보다 상세한 설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코엔과 헬슨의 일상생활 이론 역시 중요하고요. 생활 양식 노출 이론도 역시 범죄 경제학 이론의 범죄에 포함되는 이론입니다.